차 키 주면 난 뭘 타고 다녀? 뭘 타고 다니든 그건 당신 사정이죠. 당신이 내 우유에 몰래 약을 타서 내 돈을 빼돌릴 때 그건 너무하지 않았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쉼을 드리는 마음 쉼터입니다.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저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동생에게 피를 토할 만큼 맞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싸늘하게 말했죠. 꼴 좋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 저는 그 한마디에 지난 3년간의 모든 인내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을 짓밟은 시댁에 어떻게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았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서연, 올해 30살입니다. 박 여사 댁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3년. 저는 조용히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때 훈련장을 누비던 전직 육군 장교의 기백을 숨기고 오직 평화라는 두 글자를 위해 제 자신을 죽여왔죠. 결혼식 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인생은 남편에게 달려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 희생이 지독한 시댁 식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 이 지역에서 가장 호화로운 연회장 한가운데서 화려한 샹들리에와 시끄러운 웃음소리 아래 서 있는 저는 씁쓸하게 깨달았습니다. 제 인내는 그저 그들의 탐욕과 악랄함을 키우는 비료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박 여사의 환갑잔치는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이 지역에서 꽤나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었죠. 적어도 박 여사는 그렇게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무대 중앙에 붉은 벨벳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용과 봉황이 수놓아진 최고급 한복을 입고 메추리 알만 한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다음 순서로 맏며느님께서 시어머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헌주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헌주의식이라니. 사전에 논의된 식순에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종업원 2명이 낑낑거리며 거대한 뱀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먹음직스럽게 윤기가 흐르는, 보기에도 엄청나게 무거운 궁중갈비찜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입가의 미소는 차갑고 도전적이었죠. 우리 박씨 가문의 가풍이다. 며느리가 효심을 보이려면 이 예물을 머리 위로 들고 무릎을 꿇어 어른께 올리고 15분간 가르침을 들은 후에야 일어설 수 있느니라.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안타까워하는 눈빛, 그리고 시댁 쪽 친척들이 앉은 테이블에서는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거운 댐쟁반을 한 번, 그리고 제 남편 민준을 한 번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곁에 제가 사준 말끔한 양복을 입고 서 있었지만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팔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날 망신 주려는 거잖아요. 민준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팔뚝을 세게 꼬집으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냥 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친척들 앞에서 체면 좀 세우고 싶으신 것뿐이야. 분위기 망치지 마. 팔을 꼬집힌 고통보다 더한 실망감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며느리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체면을 세우는 일인가요?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에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잔은 술이나 차로 올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 무릎까지 꿇는 건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효도의 척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이 집안의 법은 나다. 무릎을 꿇지 않는 건 불효야. 이 많은 손님들 앞에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거냐? 연회장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쳤어. 당장 무릎 꿇고 어머니께 사과해. 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이 끔찍한 연극에서 더는 착한 며느리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을 떼기도 전에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덮쳐왔습니다. 시동생 민호였습니다. 그에게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은 취기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민호는 소리쳤습니다. 미친 개, 우리 엄마를 속상하게 해? 그는 손을 휘둘렀습니다. 평범한 뺨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관자놀이를 향해 날아온 주먹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며 비틀거리다 쓰러졌고 가슴을 유리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타워가 장식되어 있었죠. 쨍그랑 요란한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제 귀는 윙윙거렸습니다. 제 가슴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날카로운 통증만이 느껴졌습니다. 군 복무 시절 얻었던 오랜 부상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비릿한 맛이 확 올라왔고 이내 한 줄기 선혈이 입에서 터져 나와 새하얀 테이블보 위로 튀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선명한 붉은색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고개를 들어 제가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에게서 일말의 걱정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제게 다가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치 파리를 잡은 것처럼 손을 툭툭 털며 경멸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리고 박 여사, 제가 3년간 모셨던 시어머니는 바닥에 핏자국을 역겹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차갑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꼴 좋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지. 피비린내 나게, 재수 없게 내 잔치 다 망쳤어. 그 말은 마지막 남은 정이라는 얇은 끈을 끊어버리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저는 입가에 피를 닦고 팔을 짚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육체적 고통은 마음의 상처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와 민호를 차례로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준다고요? 고맙네요. 이 주먹 덕분에 제가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군인의 기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민호 씨, 그리고 당신도요. 민준 씨, 오늘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가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당신들 같은 깡패들에게는 가풍이 아니라 군법과 형법이 적용될 뿐이죠. 제 선언은 정적 속에 떨어졌지만 그것도 잠시 시댁 친척들 테이블에서 다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시 고모가 입술을 삐죽이며 크게 말했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 협박하는 것 좀 보게. 요즘 며느리들은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른다니까. 피를 토할 만큼 맞아도 입은 살았네. 군법은 무슨, 아직도 자기가 장군인 줄 아나 봐. 그 말을 들은 민호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란 데다 술까지 취해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시 제게 달려들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누굴 협박해, 이 엑스이? 이 바닥에서 내가 형수 좀 가르치겠다는데 어떤 경찰이 감히 날 잡아? 오늘 내 다리를 부러뜨려 놔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민주는 그저 힘없이 민호야.
그만해라고 소리칠 뿐 말리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옥신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민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제 얼굴 앞으로 날아오는 순간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군인 시절 뼈에 새겨진 반사 신경으로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감아 온 힘을 다해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우두둑 뼈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3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저는 그의 등에 무릎을 올리고 팔을 등 뒤로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깨진 유리 조각과 제 피로 얼룩진 바닥에 처박혔고 이마에서도 피가 흘러나와 뒤섞였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친척들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평소 온순하던 며느리가 이토록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상대를 제압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피 묻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화면을 눌렀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친정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제 옛 동료이자 현재 경찰서 형사팀장인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 로얄 웨딩홀에서 폭행당했어. 상대방이 난폭하고 흉포해. 법적 지원과 상해 진단서 발급이 즉시 필요해. 10분 후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연회장의 숨 막히는 침묵을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푸르고 붉은 경광등은 박씨 가문의 가풍이라 불리던 악습의 끝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지훈이 안으로 들어섰고 그 뒤를 2명의 제복 경찰이 따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 회장을 슥 훑더니 제게 멈췄습니다. 제 옷과 입가에 묻은 피를 본 그의 턱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그는 프로다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제야 박 여사는 충격에서 깨어난 듯 무대에서 허둥지둥 내려와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경찰관님들, 오해입니다. 오해. 이건 그냥 가족들끼리 좀 다툰 거예요. 시동생이 성질이 급해서 형수랑 좀 밀고 당기고 한 것뿐인데 뭘 이렇게 요란하게 사이렌까지 울리고 오셨어요? 서연아, 너도 작작 좀 해라. 시동생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냐? 민준도 다급하게 달려와 지훈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 사람 남편입니다. 부부끼리, 형제끼리 살다 보면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에 잘 타이를 테니 이만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자기 집안의 추악한 진실을 덮으려는 그의 모습에 참을 수 없는 경멸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민호를 제압하던 자세를 풀고 두 경찰관이 그를 인계받게 한 뒤 피 묻은 옷을 정돈하며 일어섰습니다.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훈 팀장님, 현장 증거 보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정식 입건을 요청합니다. 증거는 제 휴대폰의 녹음 파일과 사건 발생 직후 연 회장 매니저에게 요청해둔 CCTV 영상입니다. 이건 가족 다툼이 아니라 조직적인 폭행입니다. CCTV라는 말에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한테 뭐라고 말 좀 해봐. 제가 지금 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 민준은 제게 돌아서서 애원과 원망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민호는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뿐이야.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고소 취하하고 집에 가서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 저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체면, 민호가 날 피토하게 때릴 때 당신들은 체면 생각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매를 들어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내 목숨은 생각했냐고요? 지훈이 신호를 보내자 차가운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민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놔. 내가 형수 가르치는데 뭐가 잘못됐어? 엄마, 나 좀 구해줘.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 여사, 멍하니 서 있는 민준, 그리고 혹시라도 엮일까봐 잔뜩 움츠린 친척들을 둘러보며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누가 감히 선처를 부탁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 든다면 그 사람 또한 범인 은닉 및 불고지죄로 함께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말하면 반드시 실행합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병원의 싸늘하고 외로운 공기,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욱신거리며 시동생의 잔인한 폭행과 남편의 끔찍한 무관심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멍하니 새하얀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옆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중년의 의사 한 분과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번 늑골에 금이 갔고 강한 충격으로 인한 가벼운 뇌진탕과 내부 출혈 소견이 있습니다. 잠정적인 상해 진단은 약 12%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입건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는 그 숫자들이 텅 빈 마음에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의 청춘을 바쳐 이룬 가정의 민낯이 제 건강 12%와 맞바꾼 결과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려는데 의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근육신경을 억제하는 종류의 신경안정제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신경안정제라니.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군 생활 덕분에 제 건강은 누구보다 좋았습니다. 저는 혼란 속에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신경안정제를 먹은 적이 없는데요. 의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약은 주로 흥분 상태의 정신과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정상인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무기력증, 집중력 저하, 판단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검출된 양으로 보아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복용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은 제 머릿속을 헤집는 번개와 같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기억들이 안개를 걷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된 듯 피곤했던 밤들, 머리가 멍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민준이 타주던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이거 마시고 푹 자. 서연아. 그의 다정한 미소와 함께 건네던 그 말이, 그 다정함이 독이 든 칼날이었다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침대 시트를 쥔 손에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역겨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라 부르던 남자,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매일 밤 저를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제가 깊이 잠들게 해서, 제가 멍청해지게 만들어서. 한밤중에 울렸던 은행 OTP 인증, 문자 알림, 그리고 아침이면 삭제되어 있던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배터리가 없다며 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민준의 모습도요. 그는 제 지문과
얼굴 인식을 이용해 금융 앱을 열기 위해 제가 깊이 잠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지훈도 제 표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실체를 파악한 군인의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쓰러질 순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일어서야 했습니다. 저는 쉰 목소리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훈아, 민준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내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을 즉시 확인해줘. 지훈은 더 묻지 않고 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사람 시켜서 알아볼게. 넌 아무 걱정 말고 쉬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훈과 의사가 나간 후 저는 차가운 병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꼭 제가 희망을 품고 시댁에 들어가던 그날처럼요. 이제 그 희망은 잿더미가 되어 제 순수함과 믿음을 덮어버렸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의사나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죽통을 들고 초췌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지만 그의 눈은 도둑처럼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테이블에 죽을 내려놓고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깼어? 당신이 좋아하는 소고기죽 사왔어. 뜨거울 때 좀 먹어. 저는 대답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저 위선적인 얼굴, 저 다정한 목소리가 수년간 저를 속여왔습니다. 이제 약이 든 우유의 진실을 알고 나니 그는 사람의 탈을 쓴 독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제가 말이 없자 그저 평범한 부부싸움 후의 토라짐이라 생각했는지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피했고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는 멋쩍게 손을 거두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화난 거 알아. 어제 일은 민호가 잘못했고 어머니도 너무 흥분하셨어. 하지만 생각해봐.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경찰 부르고 상해 진단까지 받으면 남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 고소 취하해줘. 내가 민호시켜서 정식으로 사과하게 할게. 저는 비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한 가족? 한 가족이라 서로 피를 토할 만큼 때리고 매일 밤 아내에게 약을 타 먹이나요?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색이 변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약이라니. 그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당신 은행 카드랑 비밀번호 좀 줘. 입원비도 내야 하고 어머니가 민호 합의금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는 그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 남자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일까요? 동생에게 맞아 늑골에 금이 간 아내 앞에서 아내를 때린 동생을 구해줄 돈을 달라고 하다니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죽통을 가리켰습니다. 이 죽, 나 먹으라고 사온 거예요. 아니면 카드랑 바꾸려고 사온 거예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내 남편인데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잖아. 너 너무 이기적으로 군다. 이기적이라고요?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당신 가족들, 당신이 타는 차, 먹고 입는 모든 걸 내가 책임졌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기적이라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죽통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죽통이 나뒹굴고 하얀 죽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미치지 않았어. 너무 긴 잠에서 깨어났을 뿐이야. 돈이 필요해. 당신 어머니한테 그 허울뿐인 체면이나 팔아서 쓰라고 해. 민주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습관처럼 제 뺨을 때리려던 그의 손은 제 얼굴에 닿기도 전에 다른 손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어느새 문 앞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상대를 찢어버릴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민준의 팔을 뒤로 꺾어 문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지훈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에게 무슨 짓입니까? 법적으로 피의자 및 그 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협할 수 없습니다. 민주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난 남편이야. 나한테는 권리가 있어. 그럴 권리 이제 없습니다. 지훈이 그의 말을 자르고 병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지금부터 서연 씨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저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당장 꺼지시죠. 문이 민준의 얼굴 앞에서 쾅 닫혔습니다. 저는 지훈의 든든한 등을 바라보며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갈망했던 보호받는 느낌을 남편이 아닌 옛 동료에게서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 소개해준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댄 채 제 결혼 생활의 사망 선고서나 다름없는 서류 뭉치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프로페셔널하지만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요청하신 대로 모든 자산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굵게 표시된 숫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민준 씨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명의는 민준 씨로 되어 있지만 구매 대금 전체가 서연 씨 개인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다행히 서연 씨가 결혼 전에 구매한 단독 명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내부 가구와 가전제품 대부분은 서연 씨 돈으로 구매하셨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금 내역이었습니다. 제가 군인 시절부터 모아온 적금과 예금 통장 3개, 총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모두 인출되었습니다. 인출 시점은 제가 민준이 타준 우유를 마시고 깊이 잠들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춤추는 글자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가 재산 관리는 내가 할 테니 당신은 푹 쉬어라고 다정하게 말할 때 그는 제 피땀 어린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현금뿐만 아니라 제 명의로 여러 금융 앱에서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민준에게 만들어준 가족카드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사드린 홍삼 세트, 신우이의 피부, 관리실 비용, 민준의 개인 아이템 결제,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비용까지 모두 제 카드 한도로 결제되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이성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제 피를 빠는 흡혈귀들을 가족인 줄 알고 부양해왔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박 여사 가족에게 제 아파트에서 당장 퇴거하라는 내용 증명을 작성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기한은 며칠로 드릴까요? 24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 집은 제 고유 재산입니다. 정으로 살게 해줬지만 이제 정은 끝났으니 그들의 거주 권리도 끝났습니다. 24시간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24시간은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저는 제가 피를 토하는 모습을 싸늘하게 보던 박 여사의 눈빛을, 꼴좋다던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연세, 그분은 존중받을 만한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남을 괴롭히는 악인일 뿐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에겐 평생을 줄 수도 있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에겐 1초도 아깝습니다. 제 말대로 진행해 주세요. 위임장과 퇴거 통보서에 서명하자.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잿빛 하늘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압니다. 시댁의 비열한 수작과 주변의 수군거림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적 앞에서 고개 숙여본 적 없는 군인 서연이니까요. 다만 이번의 적은 한때 한 지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 그 사실이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퇴거 통보서는 퀵 서비스로 발송되었고 변호사를 통해 민준의 메신저로도 사본을 보냈습니다. 15분 만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이름. 예전에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던 그 이름이 지금은 우습기만 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음엔 어떤 연극을 할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쳤구나. 감히 나를 집에서 내쫓아. 너 같은 게 무슨 며느리야. 내가 내 시어머니고 내 하늘이야.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 법적으로 그 집은 제가 당신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 제 돈으로 산 제 명의 집입니다. 3년간 월세 한 푼 안 받고 당신들을 살게 해주고 밥 차려주고 시중까지 들었죠. 당신들은 그 은혜를 주먹과 모욕으로 갚았고요. 그러니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박 여사는 악을 썼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넌 그냥 굴러온 돌이라고. 난 절대 안 나가. 널 고소할 거야. 늙은 시어미를 내쫓는 불효죄로 고소할 거라고. 마음대로 고소하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고소하기 전에 누가 제 예금을 빼돌렸고 누구 명의로 빚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증거는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24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 나가시면 그땐 저도 인정사정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격상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한번 달라붙으면 끝까지 피를 빠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니까요. 예상대로 그날 오후 친하게 지내던 옆집 언니에게서 문자와 함께 몰래 찍은 사진 몇 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아, 너희 집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시골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짐을 나르는데 꼭 이사 가는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사진을 확대해보니 아파트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복도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 여사와 친척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소중하게 닦던 고급 원목 마루 위에는 해바라기 씨 껍질이 하얗게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담배를 피워대며 제 소중한 공간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더 이상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패배자들의 비열한 발악. 그들은 제가 아까워서 다시 돌아와 빌기라도 할 줄 알았을까요? 착각도 유분수죠. 저는 옆집 언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잘못 엮이면 언니만 피곤해져요. 그리고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할지구대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법과 규정으로 상대하면 그만이었죠. 저는 관리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장님, 1805 집주인 서연입니다. 현재 입원 중인데 CCTV와 이웃의 제보를 통해 신원불명의 사람들이 제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거주 권한이 없는 불법 점유자들입니다. 즉시 단전, 단수 조치와 함께 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내일 경찰과 함께 방문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의기양양하게 해바라기 씨를 까먹던 박 여사의 머리 위로 불이 꺼지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끊기는 장면이 상상됐습니다. 여름의 무더위와 암흑이 존중이라는 두 글자를 가르쳐줄 첫 번째 수업이 될 겁니다. 통보 후 정확히 24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1805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 곁에는 김 변호사와 관할지구대 경찰관 2명, 아파트 관리소장, 그리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환자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하얀 셔츠와 검은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상처가 옥신거렸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벨소리는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어른이 용서해 주길 기다리는 어린애처럼 버티고 있겠죠. 저는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 문 여십시오. 주거 무단 침입 및 공공질서 문란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협조하지 않을 시 강제로 문을 개방하겠습니다. 3번의 경고 후 묵직한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담배 연기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그녀는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불쌍한 노모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을 보자마자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집을 빼앗으려 해요. 이 늙은 시어미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한다고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가 그녀와 마주 섰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불법 침입자를 보는 집주인의 차가운 시선만이 존재했죠.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도덕은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도덕은 여기 이 법적 서류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박 여사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것은 서연 씨 단독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여사님과 다른 분들은 이 집의 주소지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임대차 계약도 없습니다. 서연 씨가 무상 거주 허락을 철회했으니 즉시 짐을 챙겨 퇴거하십시오. 박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모여있던 친척들을 돌아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그들은 경찰을 보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법 앞에서 드러나는 비겁한 군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 위에 널브러진 옷가지들과 시골에서 가져온 보따리들을 가리키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전부 저 검은 봉투에 담아주세요. 제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제 이름으로 된 영수증이 없는 물건은 전부 쓰레기로 간주하고 복도로 치워주세요. 박 여사는 자기 옷이 쓰레기 봉투에 담기는 것을 보고 기겁하며 달려들었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이 못된 것들아. 시어미 물건이 쓰레기냐. 저는 벽에 기댄 채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무심하게 바라봤습니다. 네,
지금 제게 당신과 그 가족에 관련된 모든 것은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아까우면 직접 들고 나가서 간수하세요. 제 집 바닥 더럽히지 말고요. 30분도 채 안 돼요. 제 소중한 아파트는 깨끗해졌습니다. 검은 쓰레기 봉투 더미가 아파트 복도에 처량하게 쌓였습니다. 박 여사와 친척들은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서 쫓겨나 마치 노숙자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박 여사가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너 이렇게 독하게 굴면 천벌 받을 거다. 나를 내쫓았으니 내 아들도 널 버릴 거고 넌 평생 외롭게 살 거야. 저는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피 빨아먹는 기생충들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평화 속에서 외롭게 사는 게 낫겠네요. 안녕히 가세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철컥 문 잠그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리며 두세 개를 갈라놓았습니다. 밖은 그들의 굴욕과 소란, 안은 저의 고요함과 깨끗함. 저는 문에 기댄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후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내 피땀으로 산이 집의 주인이 되기 위해 이토록 잔인한 방법을 써야만 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매일 타고 다니는 흰색 외제차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에게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의 텅 빈 내면을 가려주는 화려한 갑옷 같은 것이었죠. 그는 동료들에게 스스로의 능력으로 산 차라고 자랑했지만 계약금부터 매달 할부금까지 모두 제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민준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전화로 차를 돌려달라고 해봤자 허영심 가득한 그에게는 소용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사람들 앞에서의 창피함으로 공격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회사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8시 15분 익숙한 흰색 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려 넥타이를 고쳐매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동료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늙은 어머니가 길거리로 쫓겨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죠. 제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에서 미소를 지웠습니다. 서연아, 네가 여긴 어떻게 병원에서 나온 거야? 주변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목소리를 낮추고 다정한 척하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으면 집에 가서 얘기해. 나 곧 회의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여기서 소란 피우면 사람들이 비웃어. 저는 주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만을 쳐다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키, 이리 내놔요. 민주는 더듬거렸습니다. 차키라니. 무슨 소리야? 나 이 차로 거래처 가야 해.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주차장에 울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차, 명의는 당신 앞으로 되어 있지만 구매 대금, 보험료, 3년간의 유류비까지 전부 내 돈으로 냈어요. 아내 돈으로 거칠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는 거 이제 충분히 했잖아요. 이제 회수하겠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민주는 이제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너 작작 좀 해. 날 어디까지 망신시킬 셈이야? 차키 주면 난 뭘 타고 다녀?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는 오직 자신의 체면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뭘 타고 다니든 그건 당신 사정이죠. 걸어가든 버스를 타든. 하지만 다시는 내 피땀 위에 올라타서 편하게 살 생각은 마세요.
내가 너무하다고 당신 동생이 날 피토하게 때릴 때 그건 너무하지 않았어? 당신 어머니가 날 모욕할 때 그건 당신이 내 우유에 몰래 약을 타서 내 돈을 빼돌릴 때 그건 너무하지 않았냐고. 제 마지막 말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완벽한 남편, 성공한 직장인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겠죠. 김 변호사가 나서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준 씨, 이것은 자금 출처 증명서와 재산 반환 요구서입니다. 자발적으로 차키를 반납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불법 자산 점유로 신고하겠습니다. 조용히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서까지 가시겠습니까? 민주는 떨리는 눈으로 저와 변호사,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동료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허영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제 발 앞에 세게 던지며 절규했습니다. 가져가서 실컷 타라. 이 계산적인 여자야.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허리를 숙여 차키를 주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민준 씨. 세상에서 유일하게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으니까. 저는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저는 민준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주차장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민준의 회사를 떠나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차의 운전대를 다시 잡은 기분은 묘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죠. 은행은 한산했습니다. 저는 은행원 앞에 앉아 2년 전 민준에게 만들어준 가족카드의 상세 내역 조회와 즉시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부부는 하나라고 순진하게 믿었죠. 그가 가족을 위해 카드를 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긴 거래 내역서는 제 어리석은 믿음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거래 내역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난달 15일 50만 원짜리 홍삼 세트 결제. 그날은 친정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다며 빈손으로 와서 밥만 먹고 갔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어머니께 드릴 홍삼을 산 거였죠. 20일 30만 원짜리 횟집 결제. 그날 저는 야근 후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그는 접대가 있다고 문자를 보냈죠. 알고 보니 친구들과의 술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한밤중에 이루어진 의문의 계좌 이체였습니다. 수취인은 김용철, 이체 내용은 없거나 이상한 기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카드 해지 신청서를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가족카드 지금 당장 연구 정지해 주세요. 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 마트에서는 재미있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싸구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박 여사는 기분 전환을 위해 쇼핑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며느리 돈으로 최고급 수입 과일과 한우, 과자들을 카트에 가득 담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그녀는 거만하게 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긁어. 계산원이 카드를 긁었지만 오류가 떴습니다. 다시 긁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이 카드는 정지되었거나 한도가 초과된 것 같습니다. 현금이나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박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지라니? 내 아들이 만들어준 카드야. 돈이 산더미처럼 들어있다고. 네,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야?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해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준은 회사에서 쫓겨난 문제로 정신이 없어 전화를 받을 리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득 찬 카트를 계산대 앞에 버려두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굴욕적으로 마트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은행에 앉아 카드 연구, 정지 확인 문자를 받은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단지 돈줄을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환상을 끊어버린 겁니다. 제가 평생 마르지 않는 금광이라도 되는 줄 알았을까요? 오늘 그 금광은 무너졌습니다. 예상대로 경제적 압박과 체면 손상에 직면한 시댁 식구들은 그들이 가진 마지막 무기, 즉 입과 여론을 이용해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의 작은 원룸에서 잠시 신세를 지고 있는데 휴대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박씨 가문 종친회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명절 인사를 하고 선물을 보냈던 곳이죠. 채팅방을 열자 박 여사의 3분짜리 음성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집안 어르신들, 제 며느리, 그 서연이란 애가 저를 죽이려 해요. 자기가 돈 좀 있다고 늙은 시어미를 대낮에 길바닥으로 내쫓고 시동생은 팔을 부러뜨리고 경찰서에 쳐넣었어요.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악독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이제는 돈줄까지 다 끊어서 제가 죽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그녀는 완벽하게 조작된 이야기로 저를 가해자로, 자신과 자기 아들을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민호가 저를 때린 것, 민준이 제게 약을 먹인 것은 쏙 빼놓고 오직 제가 시어머니를 내쫓고 돈을 끊었다는 사실만 부각했죠. 그러자 1년 내내 조용하던 단체 채팅방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사는 얼굴도 잘 모르는 친척들이 도덕적인 판사라도 된 양저를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정말 무섭네. 우리 형수님이 얼마나 순하신데 돈 좀 있다고 어른 무시하는 것들은 혼나야 해. 시어머니를 내쫓는 건 천벌 받을 짓이다. 서연아. 수많은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일단 자기 식구 편부터 들고 보는 인간들의 이기심이 씁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영원한 남이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맞았다고, 제가 사기당했다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편견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설명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평정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론으로 저를 죽이려 한다면 오늘 밤까지는 마음껏 떠들게 놔둘 겁니다. 내일 아침 제가 가진 강철 같은 증거들이 공개되면 위선으로 가득 찬 그 박씨 가문은 침묵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꾸며낸 이야기보다 진실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친구의 좁은 원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씨 가문 종친회 채팅방의 메시지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악독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를 올렸던 그들이 이제는 저를 독사, 돈만 아는 나쁜 년이라 부르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연회장에서 뺨을 맞았을 때처럼 아프지도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때처럼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나니 어떤 비난도 더 이상 상처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모든 위선적인 얼굴들이 다 드러날 때까지 욕설이 잦아들고 박 여사의 신세 한탄이 이어질 무렵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변명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가 3가지 강철 증거라고 부르는 것들을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첫째, 연회장 CCTV 원본 영상. 민호가 제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제가 피를 토하는 모습, 그리고 박 여사의 매를 들어
정신 차리게 해야지라는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상해 진단서 사진. 상해 12%라는 글자와 기관의 붉은 직인이 찍힌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셋째, 지난 3년간의 제 은행 거래 내역. 민준에게 이체된 수많은 돈과 박 여사가 긁은 카드값 내역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누가 이 집안을 먹여 살렸는지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시끄럽던 채팅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 모두의 목을 조른 것처럼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제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마른 침만 삼키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법은 몰라도 피와 돈,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는 알 테니까요. 저는 음성 메시지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어르신들 똑똑히 보십시오. 저는 공적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증거와 법으로만 말합니다. 지금부터 단 한마디라도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제 명예를 훼손하는 분이 있다면 제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미련 없이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서연아,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 민준이 돈을 보냈던 그 김영철이라는 놈, 우리 팀에서 조사해봤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넘기며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가리켰습니다. 김영철은 캄보디아에 서버를 둔 불법 온라인 도박 및 코인 사기 조직의 자금책이야. 그 계좌는 밑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였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몇백, 몇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억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는 단순 도박 빚이 아니었어. 코인 사기에 빠져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야. 원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현재 총 빚이 20억에 가까워. 20억.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 집안이었던 시댁에게 20억은 시골 집과 땅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박 여사님이 그렇게 돈에 미쳐 있었던 거구나. 아파트를 뺏으려고 발악했던 이유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채업자들, 보통 놈들이 아니야. 전문적인 조폭들이야. 민호는 이제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이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든 그 구멍을 막으려고 했던 거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가족 갈등, 소소한 탐욕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범죄와 불법 사채라는 거대한 수렁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억, 그것이 민준이 제 예금을 몰래 빼돌린 이유였고 그들이 제 아파트를 탐냈던 이유였습니다. 전부 시동생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가치는 빚을 갚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훈이 가져온 서류에는 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의 대출계약서 사본, 보증인 서명란에는 이민준이라는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동생의 빚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보증을 서며 그를 수렁으로 밀어넣은 공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 역시 지난 1년간 자신의 연금과 노후 자금 통장에서 3억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해 민준을 통해 민호의 이자를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 전체가 서로를 감싸고 돌며 범죄를 키워온 겁니다. 그리고 외부인이었던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거죠. 가장 역겨웠던 것은 민준이 구입한 신경안정제였습니다. 지훈은
인터넷 불법 판매책을 찾아내 민준이 3개월간 단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피곤해 절어 있던 밤, 다정하게 우유를 건네던 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제가 깊이 잠들어야만 제 지문을 이용해 휴대폰 잠금을 풀고 돈을 이체하고 제가 모르는 서류에 제 도장을 찍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동생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아내의 건강과 목숨을 팔아넘겼습니다. 저는 솟구치는 구역질을 참았습니다. 저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와 한 침대를 썼습니다.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한계치를 넘어서자 분노와 결의만 남았습니다. 괜찮아. 이 잔인한 진실 덕분에 이제 어떤 망설임도 없어졌어. 그들이 날 사람 취급 안 했다면 나도 더 이상 정을 베풀 필요가 없지. 저는 민준이 서명한 대출 계약서를 보며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저를 빚 갚는 도구로 쓰려 했다면 저 역시 그 빚을 이용해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겁니다. 저는 직접 손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돈을 빌린 자들이 직접 그들을 가르치게 만들 겁니다. 저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대포폰을 하나 구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맹수들이 제가 던진 미끼를 물게 만들어야 했죠. 저는 사채업자들의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롱다오 캐피탈입니다.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코를 막고 수다스럽고 얄미운 동네 아주머니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사장님 찾는데요. 제가 그 민호라는 놈에 대한 비밀 정보를 좀 아는데 사장님이 걔 찾느라 혈안이시라면서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경계심과 흥미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아는 거 있으면 빨리 말해. 그럼 보상해주지. 저는 비웃으며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알 거 없고 그냥 그 집안이 안 입고 와서 그래요. 사장님, 그 민호라는 놈 찾아봤자 소용없어요. 걔는 빈털털이라고요. 근데 그 집안은 돈이 썩어나는 부자예요. 부자인데 왜 돈을 안 갚아? 아이고, 그걸 모르셨어요? 형이란 놈은 대기업 간부라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 형수란 여자가 진짜 알부자예요. 부동산 투기로 수십억을 벌어서 최근에 땅 판 돈을 집에다 쌓아두고 있다니까요. 지금 빚 안 갚으려고 일부러 가난한 척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지금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중인데 마누라가 돈 다 들고 튀려고 해서 민호가 돈을 못 갚는 거라고요. 저는 마누라가 돈 들고 튄다. 재산 분할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강조하며 그들의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놈들 어디 있는데 남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가족 전부 Y 동네 X 골목 끝에 있는 허름한 빌라에 숨어 있어요. 빨리 가보셔야 할걸요. 마누라가 돈 다 빼돌리면 사장님은 구경도 못할 테니까. 아, 그리고 그 엄마를 조지세요. 며느리 금고 열쇠를 그 여자가 갖고 있대요. 저는 그들이 어제 이사간 빌라 주소를 정확히 읊어주고 상대가 더 묻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유심칩을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곧 펼쳐질 연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잔인한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저는 길을 알려주었을 뿐 서로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차가운 얼굴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시댁 식구들이 숨어있는 빌라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편의 비극적인 코미디가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좁고 퀴퀴한 방. 박 여사와 민준, 민호가 컵라면을 앞에 두고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문신을 한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노란 머리의 남자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민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민호야, 꼭꼭 숨었네. 형들이 찾느라 힘들었잖아. 듣자 하니 너희 집이 그렇게 부자라며 형은 대기업 다니고 형수는 알부자라는데 왜 이런 쥐구멍에 숨어 있어? 민호는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며칠만 시간을 더 주시면 시간. 노란 머리는 고함치며 야구방망이로 라면 그릇을 박살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옆에 있던 민준에게 튀었습니다.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자기 어머니를 방패 삼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항상 도덕을 외치던 남자가 위기의 순간에 어머니를 방패로 내세우다니 노란 머리는 민준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증 선형 맞지? 오늘 오후까지 이자 2천만 원 못 만들면 내가 내 놈들 아킬레스건을 하나씩 끊어줄게. 어디 도망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 살벌한 협박에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며느리가 다 뺏어가서 돈 없으면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 노란 머리는 차갑게 말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박 여사는 민호에게 달려들어 울부짖으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내가 나를 죽이는구나. 몇 천만 원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아킬레스건을 끊는다는 소리가 나와? 네가 날 속였어. 고통에 시달리던 민호도 폭발했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나한테만 그래? 어렸을 때부터 돈 필요하면 다 대주고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부추긴 게 누군데? 그는 구석에 있던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야. 형이 나한테 코인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꼬드겼잖아. 나 보증 세워서 대출 받게 하고 자기도 한몫 챙기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 민호의 폭로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민준은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동생을 미끼로 이용한 주동자였던 겁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자 민준은 분노에 차 민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닥쳐. 난 제대로 투자하라고 했지. 누가 도박에 꼬라박을 해. 두 형제는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중간에서 울며 말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집도 차도 다 잃었어. 그래, 차라리 날 죽여. 내 마누라가 널 개처럼 무시하던데 아주 꼴 좋다. 서로를 향한 욕설과 폭력, 한때 가풍을 자랑하던 가족이 돈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들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추방시킬 완벽한 증거가 될 겁니다. 궁지에 몰린 박 여사는 한 돌팔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명예를 팔아 대중의 동정을 사기로 한 겁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한 지역 방송국의 자극적인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일부러 낡고 해진 옷을 입고 험한 얼굴로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이 며느리에게 학대당한 불쌍한 시어머니라고 연기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군인 출신이에요. 그 힘으로 저를 때리고 제 생일날에는 시동생 팔을 부러뜨리고 제 온몸을 멍투성이로 만들었어요. 그녀는 소매를 걷어 얼마 전 사채업자들에게 맞아서 생긴 멍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 멍이 마치 제가 만든 것처럼 편집되었습니다. 그 애가 제 아들을 속여 빚을 지게 하고 집까지 빼앗아 저희 모자를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제발 저희에게 정의를 찾아주세요.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섣부른 동정심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제 인생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군인 출신 악마 며느리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통의 욕설 문자와 협박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 앞에서 누군가 제게 오물이 든 봉지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저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렸다면 저는 그 진흙으로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때가 됐어.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즉 연회장 CCTV 원본, 시댁 식구들이 싸우는 영상, 상해 진단서,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정리해 가장 공신력 있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겁니다. 친정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우신 상태였고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태우고 계셨습니다. 평생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오신 군인 출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론으로 절 죽이려 한다면 저는 진실로 그들을 묻어버릴 거예요. 엄마, 딸, 잘못한 거 없으니 절 믿으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훈이 보내준 모든 증거 파일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민준이 신경안정제를 사는 것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까지 저는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직접 출연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군복을 연상시키는 짙은 카키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눈물로 동정을 구걸했던 박 여사와는 달리 저는 진실과 증거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 시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피해자입니다. 지금부터 그 추악한 연극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 박간이 침온 뒤 대형 스크린의 연회장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가격하고 제가 피를 토하는 모습, 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까지 스튜디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서 상해 진단서와 시댁 식구들이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제가 혈액 검사 결과지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USB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 걔한테 계속 약을 먹여서 정신 못 차리게 해야 지문으로 돈을 빼낼 수 있어. 너 입조심 안 하면 우리 둘 다 감옥 가. 민준과 민호의 대화였습니다. 스튜디오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족이라 믿었지만 그들은 저를 먹잇감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오늘 해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범죄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법이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 믿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여론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저를 욕하던 사람들은 이제 박 여사 가족과 그들을 비호했던 방송국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해당 방송국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 가족에게는 사회적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박 여사는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쫓겨나고 민주는 회사에서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직장과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들도 세상이 등 돌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됐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며칠 후 회사의 마지막 서류 정리를 하러 갔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술에 절어 엉망인 모습으로 그는 제 차를 막아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날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우리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고소 취하하고 돈 좀 빌려주면 평생 노예처럼 갚을게. 그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에 대한 공포뿐이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그는 갑자기 일어나 과도를 꺼내 들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죽으면 너도 같이 끌고 갈 거야. 저는 차 안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날 위협한다고. 내 인생에 진짜 적은 칼을 든 당신이 아니라 약을 든 당신이었어. 저는 시동을 걸고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미러 속 그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처량했습니다. 법정의 날 비가 내렸습니다. 피고석에 선 민준과 민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방청석에서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이민호,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 피고 이민준, 아내 서연과 이혼을 허가하며 모든 채무는 피고 본인이 책임진다. 재산은 모두 서연의 소유로 인정한다. 또한 아내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는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추가 수사 및 기소한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박 여사가 제게 달려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탄원서 좀 써줘. 저는 그녀의 손을 떼어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법은 공평합니다. 당신 아들이 저를 피토하게 때릴 때 당신은 절 살려줬나요? 당신 아들이 제게 독을 먹일 때 당신은 막았나요?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는 그녀를 뒤로하고 법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그들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법원을 나오자마자 저는 부동산에 연락해 그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그 집은 제게 상처뿐인 공간이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에게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전문 경호 및 법률 자문 회사, 로즈쉴드를 세울 거야. 더 이상 나처럼 홀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지훈은 제 계획서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멋진 생각이야. 나도 투자할게. 동료로서 그리고 파트너로서 우리의 작은 사무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지훈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저녁 여군 동료 몇 명. 우리의 첫 고객은 이혼한 전남편의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과거의 저를 떠올렸고 진심을 다해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해치려던 전남편을 현장에서 제 앞에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줘서. 시간이 흘러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노숙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폐지를 줍는 앙상한 노인,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하고 남루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근처 아이에게 돈을 쥐어주며 저 할머니께 드리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고 허공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가 고마워하는 하늘이 한때 그녀가 죽이려 했던 며느리라는 사실을 그녀는 평생 모를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혜도 원한도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섣달 그슨 날 저녁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도시의 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지훈이 다가와 창가에 수선화 화분을 놓아주었습니다. 새해 소원 빌었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우산을 갖게 해달라고 빌었어. 당신은, 지훈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난 내 옆에 있는 이 여성이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하게 꽃 피울 수 있기를 빌었어. 험한 일은 내가 다 막아줄 테니.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해 첫 식사는 저기 골목에 있는 쌀국수 어때? 내가 살게. 지훈의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살게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우리는 함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새로운 봄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마음 쉼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